알쏭달쏭한 실전 투자. 그래서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주 인사이트. 인사이트. 소감아, 해외 네.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고는 있죠. 한 4년 정도 됐나? 오, 그럼 수익 뭐 괜찮겠는데요? 수익이 사실 나도 조금 고민이 있거든요. 뭐가 고민이에요? 수익이 나면. 그 테슬라 아시죠? 그러면 좀 많이 벌었겠네. 네네. 오. 뭐 고민은 내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아. 그 고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 방법이 있어요. 아세요? 수익을 다 놔주죠. 세금이 고민입니다. 그렇죠. 세금이 네. 고민이죠.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 난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마침 잘 됐네요. 왜요? 오늘 그 해외 주식에 어떤 세금들이 붙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해외 주식과 세금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맞죠. 요즘 이제 금융권의 하두라고 하면 연금, 뭐 배당 이런 것도 하두지만 금융업계에서 이제 세금도 어떻게 보면 주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에 맞아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절세가 자산 증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나 이제 금융회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이제 세무자문이나 이제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세금이 많이 다른가요? 국내 주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이 나더라도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대주주가 거래한다거나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장외 거래를 한다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그 외에 상장 주식을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되지는 않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돼요. 어떤 거예요? 소액주주, 네. 국내 상장 주식, 음. 장내 거래.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대부분 뭐 90% 이상이 다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이 양도소득세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많이 음. 들어봤는데 주식에 관련해서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양도소득세는 뭐 토지, 건물, 뭐 이런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차익을 거두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거뒀을 때도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해외 주식은 아까 네. 말씀드린 국내 상장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해외 상장 주식 거래하면 이것도 상장 주식이라고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상장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2%. 다만 이제 전체 양도 차익에서 한 해 이제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 해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걸 처분하는 건데 그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인데 이걸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하면 그의 세율이 너무 높아지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따로 떼가지고 분류해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이제 누진해서 22%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22%면 꽤 세네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계산 프로세스가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상가격과 판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줍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22% 정도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양도 차익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파는 가격 있죠. 지금 주식 파는 그 양도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새로 처음에 샀을 때 취득 가격 있죠. 이걸 빼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 파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빼준 게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보면 돼요. 그 차익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양도 가액은 근데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양도 가액은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팔았던 가격에다가 결제일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에다가 결제했을 때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매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 결제 기준으로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비용이란 것도 이제 수수료 총합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제일 환율 네. 적용해서 본다고 보면 되고요. 그 필요 경비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증권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있죠. 증권거래세. 그것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제비를 환율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결제일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외국환 중개 매매 기준율 사용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50만 원을 250만 원. 적용한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크게 알고 계시면 네. 실제 자기가 세금을 계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얼마나 잘 빠져나갔는가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이렇게 계산하는구나라는 프로세스 정도로 이제 크게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프로세스 자체도 역시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핸드폰 있으시죠? 그럼요. 손가락 있으시죠? 네. MTS에 네.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대부분 다 나와요. 제공이 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얼마에 주고 사서 얼마고 이것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렵게 좋습니다. 설명했더니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또 뭐 법이 바뀐다면서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래는 이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지금 설명된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적용될 건데 네.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는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또 2년간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네. 2022년 현재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법 개정 추이를 지켜봐서 이제 어떤 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시기를 네. 가늠해 봐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변경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신고하고 또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가가지고 그쵸. 자진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세금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관할세무서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신고 기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확정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됩니다. 만약 신고 안 하시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그냥 버티시면 안 된다. 20% 가산세가 붙고요.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또 20%가 붙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때 신고는 맞춰서 하시라. 근데 네네. 잘 모르겠으면 해당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도 활용되니까 이제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네. 기본공제 아까 2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양도차익 계산해봤더니 25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고민하시지 마시라. 안 하셔도 세금이 있어야지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250만 원 차이가 안 되시는 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떡하나요? 그러면요. 요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뭐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손실을 봤어도 이렇게 통산해 주는 거. 네네네.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통산을 해줍니다. 좋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만약에 내가 같은 해에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을 사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서 3천만 원을 수익을 냈고, 네. 그런데 뭐 중국 주식을 사서 네. 2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벌었고 2천만 원 손해 봤으니까 네. 요거를 통산을 해줘요. 아. 그래서 그 같은 해에 얼마 벌었다고 본다? 1,000만 1,000만 원만 원. 벌었다고 본다. 예, 그럼 1,000만 원에서 아까 김프로가 얘기했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250만 원. 그렇죠. 네. 그러면은 750만 원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네. 거죠. 여기에 22% 곱하면 암산 쫙 해보니까
165만 원 아. 지다. 빠르시네요.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제 아. 165만 원을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 있잖아요. 네. 그럼 국내 주식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하고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도소득은 아까 기본공제 뭐 250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배당소득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받은 배당에 그냥 배당소득세가 그냥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처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이제 14%예요. 그래서 뭐 배당금을 주던지 뭐 펀드에서 배당이 나올 때 이제 먼저 뛴다 이 얘기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4%. 그렇죠. 14% 1.4% 더해서 이제 15.4%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방소득세 따로 없고요. 그 배당소득세가 15%예요. 네. 그리고 중국은 10%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이제 14%를 딱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많이 뛰어갔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뛰진 않죠. 그렇죠. 이미 뛰어갔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그 상대방 국가에서 조금만 뛰어갔으면 그 차이를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합니다. 아.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냈으면 15% 냈으니까 그걸로 끝. 네. 중국 주식에서 배당소득세 10%만 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 낸다고요? 4%. 4%. 네, 4% 내야 나머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배당소득세는 없고 중국은 4%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네. 아, 생각해보니까 이 중국 주식에도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의 배당소득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금방 이제 조프로가 설명을 잘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또 중국의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보다 낮으니까 그 차이만큼은 또 국내에서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면 네.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현금 배당을 받는다 치면 거의 현지 원천징수세율 뭐 중국 같은 경우 10% 되면 10% 세율로 세금을 떼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쪽 네. 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와보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이 약간 14%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10%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한 4% 4%.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국내 납부해야 될 거는 현금 받은 금액의 4%를 하는데 이게 환율이 또 적용되겠죠. 그래서 배당 지급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아까 14%는 지방소득세가 포함 안 됐잖아요. 네. 그거 나온 금액의 또 10% 정도를 지방소득세율로 계산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14%고 중국이 10%니까 차이가 4% 되고 4%죠. 지방소득세 10% 하면 4.4%. 그걸 이제 배당 지급일 기준 환율로 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다 네. 세금을 떼고 나옵니다. 아,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생각한 것보다 그럼 세금이 떼고 나와서 그렇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떼지만 국내에서도 또 떼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배당 소득이 좀 많게 되면 종합과세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6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자 배당, 근로사업, 기타, 연금 요 6가지를 합해서 세금을 낸다 해서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요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돼서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언제 신고를 하냐면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아까 뭐 우리 중국, 미국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고 그쪽 나라에 그 배당 소득세를 냈으면 네. 증권회사에서 그 외국 납부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야,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에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혹시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나요? 세금은 주도 면밀합니다. 아, 그래요? 주도면밀. 주도 면밀. 네.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 촘촘한 그물망으로 또 환차익 부분에도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근데 또 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환차익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 아. 내가 돈을 벌지도 않는데 세금 내라고는 안 해요. 난 세금 내더라도 돈을 벌고 싶어요.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역시 그럼요. 긍정의 아이콘.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네. 뭐 주식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환차익도 생기고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세금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금 안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벌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게 좋은 겁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뭐 그러면 또 세금 내는 것도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날을 위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네. 또 진도 나가야죠. 이러다 또 퇴근 늦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좀 진도 좀 네네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 주식을 샀다가 팔았는데 매도 시점에 환율이 오르는 경우 그러면 환차익은 매매 차익에 포함되니까 양도소득세에 과세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환율만 올라서 수익을 본 경우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데 주식을 사지는 않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달러가 올라서 환차익을 거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또 뭐 주식을 사놨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고 환율만 변동돼가지고 환율만 이제 올라서 수익을 본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양도소득세는 같이 과세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데 달러를 사지 않고 달러로만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네. 그거 환차익은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경우는 그 환율 변동에 부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그렇죠, 달러로 그렇죠. 주식을 샀을 때 주식을 샀을 때. 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왜 우리 외화 예금에 가입해도 네. 환차익은 과세 안 하는 것처럼 주식도 순수한 외환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양도소득세 했고 또 배당소득세 그렇죠, 했고 그렇죠.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증권거래세. 그러네. 증권거래세가 빠졌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증권거래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 안단 말이야? 조사해 왔어. 와. 조사를 해봤지. 이야. 이거까지 신경 쓰는 사람 진짜 없는데. 그러게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역시 김프라시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가 0.002%. 높진 않네. 그렇죠. 예. 홍콩이 한 0.1%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매수할 때는 0.01%, 매도할 때는 0.11% 정도. 역시 매도할 때 조금 더. 매도할 때. 그래서 증권거래상에 이제 증권사 수수료랑 별도로 부과된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국내 증권거래세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인 줄 알아? 이게 바뀌어서 외우지 못하겠어. 처음 모를 땐 바뀌었다 그러지.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08% 정도 되고 코스닥 증권거래세가 0.23% 그 정도 되니까 뭐 이런 어차피 세금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네. 특히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혹시 그러면 이 거래세가 없는 나라도 있을까요? 캐나다가 없어요. 캐나다? 일본도 일본? 없어? 또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위스 없어. 스위스. 독일. 계속 나와요. 다음. 프랑스 없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니 근데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의 경쟁인데 이거? 네덜란드 없어요. 네덜란드. 기둥. 기둥의 나라. 네덜란드. 튤립의 나라. 더 이상 없나요? 생각입니다. 김프로님 더 이상은 못 없어요? 모르겠어요. 조프로님 윈! 윈 올라가다가 승리! 승부욕이 막 나니까 기억력이 막 샘솟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외 주식에 좀 도전을 하려면 세금 계산은 필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 아직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나는 없어. 사실 가장 궁금한 포인트였어요. 이 해외 주식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네.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증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다 못해요. 네. 어쩌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송하마의 만나달라. 역시 준비 칠자네. 네. 송하마의 만나달라 영상 바로 보시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해외 주식을 증여받기 좋은 때가 있을까요? 맞아요. 동일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증여받기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동일한 종목, 동일한 수량인데도 언제 증여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나 보네요. 맞아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시가가 좀 낮을 때 증여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 시가에 답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세무사님, 그 시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일까요? 증여받는 날의 시작가, 종가, 아니면 평균 금액일까요? 네, 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2022년 9월 27일에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2022년 7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종가 평균액은 해외 주식이니까 외화로 계산될 것 같는데. 맞아요. 이렇게 계산된, 외화로 계산된 종가 평균액에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중요하겠죠. 네. 증여일의 기준 환율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결론을 내려보자면 주가뿐만이 아니고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에서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증여 후 2개월간의 종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막막하긴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낮아서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 예상보다 세금을 좀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요? 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여일이 제가 9월 2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다행이네요. 만약에 신고 기한을 넘어서 반환하게 되면요? 얼마나 넘어서 반환했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3개월 이내다라고 한다면 당초 증여세만 과세가 되고 3개월도 넘었다라고 한다면 당초 증여세뿐만이 아니고 네. 반환할 때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맞아요. 제대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음.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1억 원의 해외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최초 증여라고 봐서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차감한 네. 나머지 이 5천만 원의 10%를 곱해서 500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신고기한 이내에 이 재산을 반환하고 증여 취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500만 원을 다시 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기한이 넘어 3개월 이내에 반환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은 그대로 내야 돼요. 근데 또 네? 최악의 경우로 보면 이 3개월도 지나서 신고기한 3개월 이후에 반환했다라고 한다면 당초 증여세 500만 원 뿐만이 아니고 이 반환되는 과정 또한 증여 거래로 봐서 다시 한번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고받은 재산은 없는데 세금만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네.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취소해야 되는지 그 시기를 좀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증여세 절세의 기본 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차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배우자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6억 원, 직계 존비속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금액 안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내일 또 5천만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요?
그러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없는 거 아닐까요? 5천만 원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징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게 과거 10년 이내에 징여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해서 과세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징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징여를 받아야 합산 과세도 피할 수 있고 징여재산 공제 금액도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10년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징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주식에 도전하기 전에 세금 계산은 필수? 계산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 고수들은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투자를 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해서 수익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세금은 이제 약간의 공부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통산 같은 것도 그것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떻게 나눠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눈대요. 즉 아니, 전부 다잖아요. 야, 재밌다. 아직 이거 하나 좀 더 가볼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네 가지가 있다. 금 4가지요? 금. 소금, 그치, 소금도 있어. 오, 황금. 황금도 있어요. 지금. 세금. 세금도 금이었네. 세금도 금이네요. 좋아. 배틀이다. 하나 더. 세상에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 알아. 알아. 죽음. 죽음. 세금. 세금. 아, 이건 슬프긴 조금. 하다. 그렇네요. 아, 아니, 오늘은 두 분이 정말 이상한 포인트에서 그러게. 되게 승부욕이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좀 그랬죠. 네. 뭐 일단 이제 그죠? 네. 마무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긴 거죠. 그렇죠. 일단은 민. 이제 그만하고. 예. 오늘은요,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 얻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도 살펴봤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좀 절세 전략을 구사해서 조금의 세금을 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성공 투자를 위한 마지막 발걸음은 바로 절세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꼼꼼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은 필수.